공부머리 독서법 최승필. 머릿말 독서 진짜 공부법. 햇병아리 강사 시절 수업에 들어갔더니 평균 교시점은 우등생 축에도 끼지 못할 만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높은 레벨의 영어 수업을 듣고 한국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깨고 과학 상식도 풍부했죠. 일주일 스케줄을 학원으로 빡빡하게 채웠지만 아이들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원을 좋아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레슬링을 하고 학원 강사와 수다를 떨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활기찬 생활을 했죠. 조기교육, 사교육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아이들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는 대치동에 발을 들인 저의 강렬한 첫인상이자 소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저 역시 한국사, 세계사 강의를 전담하면서 중등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중학교 첫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이 약속이나 한 듯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5명의 아이 중 1명만 평균 90점을 넘겼을 뿐 나머지 4명의 성적은 평균 7, 80점대, 심지어 평균 60점대를 받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영원히 우등생으로 남을 것 같았던 그 아이들이 말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선배 강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야 뭐 다 잘하죠. 중학생 되면 원래 그래요. 고등학생 되면 더 난린데요 뭐. 선배 강사는 당연하다는 듯 말을 했지만 저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똑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조차 형편없이 성적이 떨어질 정도로 어렵다면 중학교 교과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원 소가를 뒤져 중학교 교과서를 모조리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교과서를 한 권씩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교과서를 살피면서 저는 더 깊은 미궁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평범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였습니다. 읽으면 술술 이해가 될 정도로 쉬운 평범한 교과서 말입니다. 이 똑똑한 아이들이 이 쉬운 교과서를 어려워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중학교는 초등학교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서 말고 다른 프린트물이나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려운 부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업도 시험도 교과서로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무실로 가서 과학 교과서를 펼쳐 아직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뒷부분 2페이지를 복사했습니다. 교과서를 복사한 종이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아직 안 배웠는데요? 한 아이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 배웠지만 읽고 이해할 수는 있잖아. 프린트물을 보고 해도 좋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봐. 놀랍게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몇 아이가 이런 뜻인 것 같다고 더듬더듬 설명하긴 했지만 그나마도 잘못 이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며 아이들에게 그 뜻을 캐묻고 나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고 선행학습을 몇 학년이나 앞선 수학 문제를 푸는 이 똑똑한 아이들이 정작 자기 학년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이들은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읽기 능력과 성적의 상관관계를 따져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불어 독서와 읽기 능력의 상관관계도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당시에 중학생 대상의 읽기 능력 평가 도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국어 영역을 변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은 입시생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능력 평가 시험이니까 문제 유형을 분석하면 지문만 중등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면 아쉬운 대로 읽기 능력이 측정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몇 주일 골머리를 앓은 끝에 30문제짜리 중등능 언어능력 평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평가 결과가 사뭇 놀라웠습니다. 언어능력 평가 점수 순위와 중학생이 되어 성적이 떨어진 순위가 거의 일치했던 것입니다. 언어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고 나서 성적이 도리어 오르거나 떨어졌다 하더라도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언어능력 점수가 낮은 아이들은 낮은 폭만큼 성적의 낙폭이 컸습니다. 물론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고 해서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가설을 세울 수는 있었죠. 가설 1. 읽기 능력이 높을수록 공부를 잘한다. 독서가 읽기 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몸담았던 논술학원은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어오고 그 책에 해당하는 교재로 토론하고 글을 쓰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독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모두 읽어왔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서 충실도 테스트라고 부르는 책의 핵심 내용을 묻는 10에서 15자리 문항을 간단한 평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책을 이해하면서 읽기만 하면 모두 맞힐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문제 중 5문제를 맞히는 아이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중 상당수는 책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학원에 와서 토론하고 글만 쓰고 돌아갔던 겁니다. 앞으로 매주 독서 충실도 테스트를 할 거니까 책 잘 읽어와. 물론 그런다고 아이들 모두가 책을 잘 읽어온 것은 아닙니다. 충실히 잘 읽어오는 아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언어능력 평가 시험을 보았습니다. 책을 잘 읽어왔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점수가 눈에 띄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단번에 20에서 30점이 오른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제자리 걸음인 아이도 있었으니깐요. 저는 또 다른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가설 2. 독서는 읽기 능력을 끌어올린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함께 책을 읽었고 매번 독서 충실도 테스트를 통해 독서 상태를 점검했고 6개월에 한 번씩 언어능력 평가를 실시했고 아이들의 성적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읽기 능력이 높으면 공부를 잘한다. 독서는 읽기 능력을 끌어올린다. 라는 두 개의 가설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리고 예쁜 독서가들은 제게 깊고 소중한 흔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흔적은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어떻게 책을 읽었고 그래서 언어 능력이 얼마나 올랐고 그에 따라 성적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성장의 기록들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책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책을 어떻게 읽었을 때 크게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안겨준 궤적을 되짚어보면 저절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 속에는 무수히 많은 교육과 학습의 비밀들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왜 성적이 떨어질까? 몇 권의 책을 어떻게 읽었을 때 성적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기를 수 있을까? 공부머리 좋은 아이로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신 성적에 비해 수능 성적이 낮은 아이들의 해결책은 뭘까? 현행 입시제도에서 승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수많은 어린 독서가들의 궤적 속에 이 모든 질문의 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제게 준 그 답을 알리기 위해 전국의 학교, 도서관, 교육청을 돌며 학생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독서법이자 국공부법인 강연을 해왔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늘 시간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2시간 남짓한 강연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주 적으니깐요. 강연보다 더 길게 이어지는 질문에 다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것도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죠. 이 책은 1부 초보 독서가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2부 숙련된 독서가로 가는 공부머리 독서법을 통해 심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서 습관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이가 초보 독서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책 전체를 통독하시되 1부의 독서법을 통해 충실히 기초를 다진 후 2부의 독서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1부 초보 독서가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초등우등생 90%는 왜 몰락하는가? 교육과정 전체에 걸쳐 아이들의 성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현상적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그 변화의 이유를 추적해봅니다. 2장 언어의 능력이 성적을 결정한다에서는 상급 학교 진학 시 성적이 갑자기 오른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언어 능력이 학습에 끼치는 영향력을 살펴봅니다. 3장 이야기책은 어떻게 성적을 올리는가에서는 청소년 소설을 2주에 한 권씩 20권을 읽었을 때 아이의 언어 능력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살펴봅니다. 이야기책 독서가 아이의 과목별 내신 성적에 끼치는 영향과 그 원리도 알아봅니다. 4장 이야기책도 싫다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는 자기 연령에 맞는 이야기책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 대해 다룹니다. 읽기 열등 상태에 빠지는 이유와 예방법, 극복법도 함께 담았습니다. 5장 책과 담쌓은 초등 고학년과 청소년, 돌파구를 찾아라는 초등 저학년 읽기 열등 상태와 초등 고학년, 청소년 읽기 열등 상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6장 독서형 인재가 되는 첫걸음은 독서형 인재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아이를 위한 진정한 교육법이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7장 무엇이 우리 아이의 읽기 독립을 가로막는가는 초등학생 시기의 독서 지도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봅니다. 8장 툭하면 바뀌는 입시제도, 흔들리지 않는 대처법은? 여기에는 고등학생 시기의 성적 변동 유형 및 현행 입시제도와 독서의 상관관계를 고찰합니다. 이를 통해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2부 숙련된 독서가로 가는 공부머리 독서법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지식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은 지식도서의 본질과 지식도서 독서의 놀라운 효과를 다룹니다. 2장 지식도서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깝다는 아이를 지식도서 다독가로 기르는 방법과 지식도서 독서 방법을 다룹니다. 3장 단기간에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에서는 아이를 영재로 만드는 독서법들의 원리와 실천 방법을 살펴봅니다. 각 장 말미에는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연령별, 유형별 독서 지도 방법을 첨부했습니다. 이 책에 담은 내용은 세상에 없던 비법 같은 게 아닙니다. 문명이 생겨난 아래 지금껏 이어져 온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이 검증을 끝낸 진짜 공부법입니다. 더불어 오늘날의 교육 현장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방법임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한 공부법입니다. 도저히 실행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묘기에 가까운 독서 지도 방법 같은 것은 이 책에 없습니다.
아이가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독서법을 담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직접 논술을 가르치는 독서교육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독서교육법은 실행 가능한 독서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동화, 소설과 같은 순수 창작물을 이야기책,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책은 지식도서로 구분했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도 지식 전달 목적이 강한 책은 지식도서로 분류했습니다. 이 책 역시 지식도서입니다. 2부 2장 지식도서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깝다 편을 보면 지식도서는 연필을 들고 있는 책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부분,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끄세요. 준비되셨나요? 연필을 들고 출발해 봅시다. 바로 지금요. 1부 초보 독서가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 1. 초등우등생 90%는 왜 몰락하는가? 공든탑도 무너진다. 병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학교 성적은 평균 95점 이상에 운동을 좋아하고 매 학년 학급 인원 자리를 놓친 적이 없으며 6학년 때는 전교 회장도 지냈습니다. 사교육을 꾸준히 받은 덕분에 영어 수학의 기초도 탄탄했습니다. 공부, 운동, 리더십을 다 갖춘 말 그대로 엄친아였죠. 당연히 부모님의 기대도 아주 컸습니다. 특목고 진학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목고 가려면 성적도 성적이지만 교내 수상 내역도 중요하잖아요. 저를 찾아온 것도 특목고 진학에 필요한 글짓기상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병호와 짧은 면담을 했습니다. 병호는 책을 즐겨 읽는 편이 아니었지만 국어 성적은 늘 90점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성적은 5학년 2학기 때 받은 평균 88점이었는데 6학년이 되고 나서는 다시 96점으로 성적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학원에 다녔습니다. 면담을 끝낸 후 병호에게 기초언어 능력 평가지를 주었습니다. 기초언어 능력 평가지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 국어 영역을 초등 5학년에서 중등 3학년이 볼 수 있도록 수준을 낮춘 평가지입니다. 결과는 58점. 초등 5학년 수준이 나왔습니다. 초등 5학년이요? 병호가요? 병호 어머니는 당혹한 빛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뛰어난 아이니까 언어 능력도 또래 평균보다 당연히 높을 것으로 생각하셨던 겁니다. 사실 병호 어머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초등 우등생 중에는 자기 연령 적정치보다 낮은 언어 능력을 가진 아이가 많습니다. 저는 병호 어머니께 중학교 진학 후 병호의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언어 능력이 적정치 이하라는 점,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개월 후 병호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평균 72점, 영어 수학만 간신히 80점을 넘겼고 나머지 과목은 모두 60에서 70점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성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병호가 평범한 성적의 중학생이 된 겁니다. 초등 우등생 10명 중 7에서 8명이 병호처럼 성적이 떨어집니다. 특정 시기가 되면 해계하는 연어 때처럼 때가 되면 찾아오는 장마철처럼 매년 반복되는 집단적인 현상이죠. 지금 초등 우등생인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도 성적을 유지할 확률은 20에서 30%에 불과한 셈입니다. 대부분의 초등 우등생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집 누구, 친척 누구는 중학생이 되면서 성적이 떨어졌지만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둬왔고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지필시험 성적을 관리하고 영어학원에서 높은 레벨의 수업을 듣고 더 많은 선행학습을 하고 좋다는 학원은 모조리 찾아다닙니다. 말 그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합니다.
이 아이의 성적이 떨어진다면 도대체 누가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여지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받는 초등 우등생 10명 중 7에서 8명은 성적이 떨어집니다. 병호 어머니도 병호의 성적이 떨어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집니다. 속절없이. 왜 중학생만 되면 성적이 떨어질까? 우리는 흔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계속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초등 4학년 때 우등생이었던 우리 아이는 초등 6학년인 지금도 우등생이고, 중등 1학년 때 우등생이었던 옆집 아이는 중등 3학년이 되어도 우등생인 경우가 많으니깐요. 실제로 초등 우등생은 초등 시절 내내 우등생이었고, 중등 우등생은 중등 시절 내내 우등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은 늘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다 한번 시험을 망칠 수는 있지만 그 하락폭이 크지 않을 뿐더러 이내 자기 성적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관찰의 폭을 교육과정 전체로 넓히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성적 변화는 대부분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일어나며 한번 바뀌면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바뀐 그 성적이 자기 성적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내내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성적이 갑자기 오르는 일도 이 두 시기에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지 초등 성적은 엄마 성적, 중등 성적은 학원 성적, 고등 성적은 학생 성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물론 교육과정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의 아이가 이 두 번의 시기에 큰 폭의 성적 변화를 겪습니다. 변화의 폭과 규모는 생각보다 커서 매년 겪는 일인데도 볼 때마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두 번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설명의 편의상 성적이 바뀌는 중학교 1학년을 1차 급변동 구간, 고등학교 2학년을 2차 급변동 구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차와 2차 급변동 구간은 성적이 급격히 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중학교 진학과 함께 찾아오는 1차 급변동 구간의 특징은 초등 우등생의 대거 이탈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 우등생 중 70에서 80%에 이르는 아이들이 이 시기에 평범한 성적으로 주저앉습니다. 80점 초반 정도로 낙폭이 적은 경우도 있지만 병호처럼 20, 30점 폭락하는 아이도 꽤 많습니다. 심지어 60점대까지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대세 하락의 와중에 엄청난 폭으로 성적을 끌어올리는 아이도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하는 편이었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갑자기 평균 90점 이상을 거두는 우등생이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못하게 되고 공부를 못했던 아이가 잘하게 되는 기현상이 여기저기서 속출합니다. 1차 급변동 구간이 끝나면 아이들의 성적은 다시 잠잠해집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평균 95점 이상이었던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평균 70점대로 떨어졌다면 그 성적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지된다는 거죠. 성적이 오른 아이 역시 오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1차 급변동 구간의 대세 하락의 성격을 띈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찾아오는 2차 급변동 구간은 대혼돈의 성격을 띱니다. 조금 가장해서 말하자면 아이들의 성적을 통에 넣고 마구 뒤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30명의 남짓한 아이들이 앉아있는 교실 안에서 별의별 경우의 수가 다 튀어나옵니다. 초등 우등생 출신의 중학교에서도 전교 20등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전교 70에서 80등으로 뚝 떨어지는가 하면 전교 100등 언저리를 맴돌던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단번에 전교 20등 안으로 진입하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는 평균 70점대였던 아이가 80점대로 올라서고 평균 80점대였던 아이가 평균 60점대로 주저앉기도 합니다. 물론 변함없이 우등생 자리를 지키는 아이, 낮은 성적을 계속 유지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온갖 경우의 수로 아이들의 성적이 마구 출렁입니다. 1차 급변동 구간 후에는 성적 자체가 유지된다면 2차 급변동 구간 후에는 성적의 추세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승세를 탄 아이는 꾸준히 성적이 오르고 하락세를 탄 아이는 계속 떨어지죠.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에 빠진 아이는 답보 상태가 유지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지금의 성적을 입시 경쟁의 잣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급변동 구간의 이후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들어가 보면 초등우등생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초등우등생이 입시 성공에 유리하다는 그 어떤 유의미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의 탄탄한 성적이 중학교 성적을 떠받치고 중학교 때의 우수한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을 떠받칠 거라는 믿음은 손쉽게 배신당합니다. 아이들의 성적은 1차, 2차 급변동 구간에서 요동칩니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것은 법칙에 가깝습니다. 교과서가 어려워요. 1차, 2차 급변동 구간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교과서가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은 교과서가 두껍고 어려워서 공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서는 어려워지는데 그 중에서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교과서의 난이도 차이를 유난히 크게 느끼죠. 결국 1, 2차 급변동 구간은 아이들이 갑자기 어려워진 교과서의 난이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학교 공부가 교과서라는 책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 같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과연 중학교 1학년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그렇게까지 어려운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초등 6학년 교과서보다 중등 1학년 교과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격차가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보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가 어려운 것 이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초등 6학년 교과서를 잘 이해하며 공부한 아이라면 중등 1학년 교과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격차라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역시 중등 3학년 교과서를 잘 이해한 아이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중등 교과서와 고등 교과서 정도 이상으로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 결과 1, 2차 급변동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중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충격적일 정도로 교과서를 어려워합니다. 전체 중학생 중 최소 70% 이상은 중등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